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의 아들 하나를 키워온 60대 엄마입니다. 내 아이를 키워오면서 별별 일 다 겪어왔는데, 최근에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세 발이 피었구나 싶네요. 최근 아주 황당무계한 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이 정도 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알아보고 확인까지 했지만, 사람 작정하고 사람 속이려 들려 한 사람에게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오랜 인연을 가진 친구 덕분에 더 큰 일을 치르기 전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요. 그 친구 덕분에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아들에게 생겼던 일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전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제 고향을 도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절 그때는 그냥 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방식으로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아들을 잘 낳을 거란 이유만으로 3대 독자였던 남편과 얼굴 몇 번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 낳을 거라고 예상했던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죠. 먼저 시집을 간 두 언니가 아들만 여럿 낳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그 결혼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전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의 자상한 모습을 보며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대 독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고된 시집살이가 예상되었지만 그 시절 우리 촌동네 사람들이 그러하듯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남편에 따라 상경을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오로지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주는 거였고 그 바람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니들이 아들만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커녕 임신도 잘 되지 않았죠. 지금은 불임과 자식 성별에 대한 책임이 남자에게도 있다고 다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에 관련된 책임은 모두 여자가 지어야 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매일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죠. 다행히 결혼하고 2년이 넘기 전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시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아이가 딸이었어요. 저야 딸아이를 낳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좋았지만 시댁에서 저를 보는 눈빛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후 2번의 임신을 더하게 되었지만 2번 모두 다 딸들이었죠. 둘째 딸을 낳은 이후로는 시댁에서 대역죄인이 되었고 괜히 시집와 박씨집안 대회를 끊는다며 저를 미워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시부모님 눈치를 보며 조심히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향해 욕들이 날라왔습니다.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미안하기만 했죠. 딸들도 시부모님께 이유 없는 미움을 받게 되면서 꼭 아들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지 4번의 임신 만에 박씨 집안 대를 이어주는 아들을 얻게 되었죠. 아들 준영이는 낳고선 시부모님께서 저와 딸들에게 하시던 욕과 손가락질에 벗어날 수 있었고 이 집의 대를 이어준 장한 며느리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4대 독자에 위로 줄줄이 누나들만 있어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던 준영이는 시부모님의 예쁨을 독차지했고 우리 집안 가장 크고 귀한 보물 대접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죠. 저도 어렵게 얻은 아들인 만큼 소중했지만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준영이가 사고를 치고 이기적으로 굴어도 뭐든 오냐 오냐 하셨고 매 한 번 늦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 교육관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시부모님께 제 입으로 준영이를 그만 감싸라 말을 할 수 없으니 남편에게 준영이 버릇 좀 고쳐놓으라고 말을 해봤지만 그때 그 시절 남편들처럼 남편은 아들 교육에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준영이는 누나들과 다르게 대접이라는 대접 다 받으며 박씨 집안 왕자로 자라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딸들이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기특하게도 준영이를 질투하지 않고 동생으로서 많이 예뻐해주고 챙겨주었어요. 항상 딸들에게는 고마웠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시부모님과 준영이 모르게 제가 딸들을 더 챙겨주고는 했습니다. 이후 준영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의 아군인 시부모님을 등에 업고 제 멋대로 굴었어요. 저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자신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항상 시부모님께 찾아가 원하는 바를 얻거나 허락을 받고는 했죠. 저렇게 평생 지멋대로 살다가는 남의 집 자식 눈에 피눈물 쏟게 할 것 같아 버릇을 고쳐보려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꼿꼿한 시부모님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준영이 일이라면 뭐든 다 해주시라는 시부모님 덕분에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넘치게 받을 수 있었고 그게 도움이 되어 준영이가 공부를 잘했다는 거였죠. 대학을 가서는 자기 앞길도 잘 개척해 나가고 있어 제멋대로인 것만 빼면 준영이에 대한 걱정거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맞을 준비도 못한 상황에 막무가내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데리고 온 여자아이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나 어른들 앞에서 기본적으로 차려야 하는 예의도 차리지 않고 있었죠. 얼굴 예쁜 거 하나 빼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준영이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집안에서 예쁨만 받아왔는지 자기 집에서 부리던 응석을 저희에게도 부리고 있었죠. 애 둘이 결혼하는 건 막아야 할 것 같아 여자친구를 배웅해주고 온 준영이를 잡아다가 결혼이 소꿉장난이냐며 제발 철없이 굴지 말라 했어요. 이번에는 남편도 아들에게 큰 소리 치고 혼내며 말했죠. 그런데 준영이는 기 하나 죽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옛날 사람 취급하며 자신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 모습에 나중에는 딸들도 방으로 들어와 철없이 구는 동생을 나무라며 만류를 했죠. 준영이는 온 가족들이 자신을 말리고 나무라니 결혼을 포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준영이에게 앞전 상황을 다 들으셨는지 결혼에 대해서는 준영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시부모님께서도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귀하게 키운 새끼이니 그만큼 손주 며느리에 대해 욕심도 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시키라니 제가 잘못 들었거나 준영이가 여자친구에 대해 거짓말을 한 줄 알았죠. 알고 보니 이미 준영이가 시부모님을 구워 삶아 놓았더군요. 여자친구와 함께 시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둘이서 시부모님께 가진 애교를 다 떨었나 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보고 아들을 품에 끼지 말라고 하시며 애들 결혼 준비를 시키라 말씀하셨는데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싶었죠. 애초 시부모님께서 준영이를 하도 끼도 돌아서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요. 저도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목소리를 높여가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다툼을 벌이면서까지 결혼을 결사반대했는데 결국에는 준영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었어요. 결혼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아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되게 된 거죠. 그렇게 전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은 아이였죠. 버릇이 없고 생각이 조금 짧고 아들 준영이처럼 제멋대로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는 행동에 악의가 없었고 착하긴 했어요.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고된 쉽살이를 하며 살아왔다 보니 그런 행동들이 너무 싫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정정하시니 제사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며느리를 부리긴 했지만 그 외에는 편하게 행동할 수 있게 놔두었습니다. 저에게 호강시켜줄 필요도 없었고 오로지 두 사람이 잘 살기만 바랬어요. 솔직히 아직 애기들 같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못 믿었고 걱정된 것도 있었고요. 제 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자기들끼리는 행복하게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손주도 저희에게 안겨주는 걸 보니 이제 자신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어른스러워지겠다 싶었죠.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못했지만 자기들끼리는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명절날에도 아들과 손주만 찾아오더라고요. 며느리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집에 있다고 했죠.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시점 이후로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나서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안 좋다는 말, 아들의 입에서 듣기 싫었고 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두 사람이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사이 시부모님께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도 예감을 하게 되었죠. 얼마 안 있어 준영이가 찾아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통보를 해왔습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하다 준영이에게 걸렸다고 했죠. 그래도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랑 상의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자식까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갈라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애를 봐줄 곳이 없다며 저희 부부에게 봐달라고 말을 했죠. 자식만 아니면 당장 밖으로 쫓아내보냈을 텐데 미우나 고우나 그놈의 자식이다 보니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 부모 잘못 만나 탓이지. 그렇게 저와 남편이 손주를 돌보게 되었죠. 마냥 철없이 굴던 준영이도 자신이 홀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식이 생기고 이혼까지 하고 나니 제법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순간에 어른스러워진 아들은 자신의 이혼 때문에 마음고생한 우리 부부와 누나들까지 챙겨주었죠. 그렇게 지내던 도중 남편이 몹쓸병에 걸려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흘렀고 다른 가족이 제 곁에 남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주 인호가 곁에 있는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남편 생각에 울다가도 손주의 얼굴을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의 이런 쓸쓸했던 마음을 손주 인호가 대신 채워주었고 저는 조금씩 그 아픔을 덮어갈 수 있었죠. 시간은 훌쩍 지나 인호가 유치원에 가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준영이가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줄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최근 들어 만남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한다며 먼저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했죠. 또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여자를 앉혀놓을까 싶어서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할까 싶다가도 준영이도 많이 변하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자리를 나가게 되었죠.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준영이의 여자친구는 제 걱정과 달리 참한 아이 같았습니다. 처음 봤던 며느리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죠. 외모는 평범하고 복스럽게 생겼는데 제 앞에서 예의범절 차리는 모습을 보니 기본이 된 것 같았어요. 제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며 혹시 불편한 게 없는지, 먼저 챙겨드릴 건 없는지 신경을 쓰는 모습에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형편이 어려워 어릴 적부터 장사를 해왔다고 했죠.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와 서울 한복판에 번듯하게 집도 한 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작은 가게를 꾸리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집안 형편에 가게를 하면서 서울에 집을 구해놨다고 하니 생활력은 더 벌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 예의 차리는 걸 보면 옷도 나름 신경 쓰고 나온 옷일 텐데 자세히 보면 다른 것도 보이고 비싸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검소해 보였죠.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구석만 보이니 대화를 나누다 말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본 아가씨에게 인호 엄마 될 것처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인호가 우리 진영이와는 또 성격이 달라서 애교가 많아요. 에? 우리 인호 엄마를 써?
키우다 보면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아유, 내가 말실수를 했네. 내가 부담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이 와서 말을 하다 보니 말이 잘못 나왔어.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인호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만남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실례가 아닐까 싶어 못하고 있었는데 저 준영 씨와 더 깊은 관계도 생각하고 있고 인호도 제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준영이처럼 한번 갔다 온 처지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걱정 가지고 계신지 알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준영 씨에 대해 모든 걸 알았고 그 전부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큼 준영 씨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우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거고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그러니 저 예쁘게 봐주세요. 말도 예쁘게 하는 지연이의 말을 들으니 주책스럽게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준용이 이혼 후 항상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제 걱정을 지연이가 해결해 주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지연이는 저를 시어머니 모시듯 알뜰살뜰히 챙겨주었어요. 직접 한 요리와 간식이라며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손주 인호에게도 벌써부터 엄마 노릇을 해주고 있었죠. 준영이에게 드디어 좋은 짝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딸들에게도 알려주었죠. 그런데 딸들 모두 예비 며느리의 존재를 알게 되자 제 눈을 못 믿겠다며 자신들이 직접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그걸 왜 이제 말해? 그 여자가 인호에게 엄마 노릇하기 전에 우리한테 말을 해야지. 너희들이 확인하고 말고 그런 거 할 거 없어. 좋은 아이야. 생각도 행동가짐도 뭐 하나 빠질 것 없어. 오히려 우리 준영이가 모자랐지. 괜히 좋다는 사람들 뜯어놓으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다 또 예전 그 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도 준영이만 힘들었어? 우리 가족 다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신경 썼는데. 이번에는 인호도 상처받을 거 아니야. 엄만 가만히 있어. 우리가 만나서 올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볼 테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래도 네 남편들, 네 자식들이나 신경 써. 그러다 두 사람 틀어지면은 너희가 책임질 거야?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봤지만 결국 딸들은 지연이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나 집으로 들어왔죠. 집으로 돌아온 딸들을 보며 무슨 트집을 잡고 결혼을 반대하려나 싶었는데 지연이를 만나고 온 딸들이 전혀 생각 외의 말을 꺼냈어요. 지연이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였죠. 다들 입을 모아 칭찬하는 모습에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깐깐한 딸들의 눈에도 합격 도장을 받은 지연이를 더 이상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얼마 후 준영이와 지연이는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마치고 난 후 수많은 지인들의 축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수많은 축하 전화 중에는 제 30년 지기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들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흔히들 무당이라고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죠. 애들 친구 엄마로서 먼저 알게 되어 사이라 편견 없이 친구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어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기에 그 친구는 저에게 전폭이나 예언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런 것들을 먼저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도 단순한 아들의 결혼 축하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날 널 챙기지도 못했다. 밥은 뭐 맛있게 먹고 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그 준영이 쳐대는 사람 태어난 연월시 좀 불러봐라. 새삼스럽게 우리 사이에 무슨 사주를 봐주려고 하니. 됐어. 그런 걸로 괜히 우리 사이만 나빠지겠다. 그냥 좀 부르라면 불러봐. 원래 짜증 한번 내지 않던 친구였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고압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얼떨결에 친구가 불러달라는 며느리의 출생연도와 생일을 말해주게 되었죠. 어떻게? 너랑 준영이나 별 문제 없니?
우리야 무슨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나야 마지막 남은 집 하나 떠나보내서 마음 편안이지. 어? 준영이도 어제 결혼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신혼여행 재밌게 즐기고 있겠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 며느리 사주는 왜 보는데? 무슨 일 있니? 너 내가 웬만해서는 너한테 무당질 안 하려는 거 알지? 근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너한테 준영이가 어떤 아들이 있고 또 네가 어떤 마음으로 준영이 결혼시켰는지 아는데 어떻게 알고도 모른 척 넘기겠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 내가 네 아들 결혼식 날 준영이 철없는 여자 얼굴을 보자마자 꺼림칙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불길한 기운이 시간이 지나도 가시질 않는 거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신점을 봤지.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 계속 안 된다고 하시는 거야. 그냥 무조건 말리셔. 그래서 내가 사주를 확인해보려 했지. 준영이 저 사주를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너랑 준영이 사주를 봤는데 애기 껴있어. 너희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 아주 큰 게. 그래서 내가 방금 준영이 저 생년월일로 사주를 본 거야. 근데 확실해. 네 며느리가 네 아들은 물론이고 너도 불태우는 사주라고. 바로 어제 결혼한 아내를 보고 악담을 할 게 따로 있지.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사주나 신점을 잊지 않는 저로서는 친구가 해주는 말이 깽판을 치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무당인 친구와 지금까지 가까운 사이로 지내올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무속신앙을 믿지 않으면서도 친구에게 단 한 번도 그 분야에 대해 깎아내린 적이 없었고, 친구 또한 저에게 선을 넘어 간섭을 하지 않았으니 지켜올 수 있던 관계였죠. 그러다 보니 그때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좋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솔직한 제 감정을 그대로 말하게 되었죠. 형자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누가 누굴 불태운다고 하는 거야? 넌 이 직업이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라고 하지만 나한테까지 그런 막말하고 불안감 조성하면 안 되지. 이 세상 모든 일이 네가 전문대로 되는 거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나 종교가 없지만 그렇다고 무속신앙까지 믿고 그러진 않아. 너도 알잖아. 그리고 내 눈으로 우리 며느리 어떤 아이인지 확인해봤어. 우리 준영이가 하도 칠칠맞게 살아와서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 될 아이를 자세히 지켜봤다고. 나만 오케이 한 줄 아니? 우리 딸들도 지 동생 걱정된다고 얼마나 극성으로 세아가 검증을 했는데 우리도 확인해 볼 거 다 확인하고 두 사람 결혼시킨 거야. 너도 나한테 애정이 없으면 이런 말 안 했겠지. 근데 영자야, 네가 걱정할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걔를 잘못 본 거고. 지수가, 내 말 무당이 하나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영이 저 뒷조사 좀 해봐. 분명히 뭐가 있어.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간 네 아들 죽이고 너도 죽는다고. 몇 번이고 신점을 보고 사주를 봐도 네 며느리 이 집에 득될 거 하나 없어. 빨리 갈라놔. 영자야,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너 정말 못됐다. 친구 아들 늦게나마 세장가 가면 축하를 해줘야지. 어떻게 사람 죽는다는 악담까지 하니. 그만하자. 나도 너랑 통화할 기분이 아니다. 우리 시간 좀 지나서 나중에 통화하자.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듯 했습니다. 저도 친구에게 화를 내며 그 전화를 끊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친구와는 꽤나 길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한 말 때문인지 며칠이 지나도록 머릿속에서 불안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괜한 소리를 한 친구에 대한 원망만 커져가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여행에 돌아온 후 며느리의 얼굴을 보게 될 때마다 친구가 한 말이 떠오르고는 했어요. 이러다가는 제가 정신병이 걸릴 것만 같았죠.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으니 제가 아들, 며느리 몰래 아들 내에서 의심할 만한 건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내 눈으로 확인해서 문제될 게 없다면 머릿속에 떠도는 불안한 생각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네에 가게 되었던 날 구경을 하는 척하며
의심 갈 만한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혹시 몰라 화장실 가는 척하며 며느리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확인도 해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의심이 갈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만 있었죠. 메모로 기록한 우리 가족 생일과 좋아하는 것들을 보니 제가 죄를 지었구나 싶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점을 용서받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걸로 그 마음을 대신 표현하게 되었죠. 이제는 다 된 거라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지독하게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계속 받지 않다가 사과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으라는 악담을 했어요. 친구에게 화를 내고 끊었지만 이후에도 친구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고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했죠. 확인까지 했다는 말에도 무조건 두 사람을 갈라놓으라는 말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준영이가 며느리와 헤어진다고 해도 영자 자신에게 득이 될 게 없었습니다. 질투심이라고는 할 수도 없는 게 영자 아들네는 저희 준영이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초지일관 위험한 며느리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준영이와 사주가 맞지 않다면 영자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살아온 길을 보면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또다시 며느리 의심한다는 게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정말 이번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려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를 하게 되었죠. 큰 돈이 드는 일이라 의뢰를 하면서도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건가 싶었죠. 그렇게 선수금을 받아간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여전히 우리 준영이에게 또 저와 신우들에게 잘하고 있었어요. 저런 아이에게 저나 영자가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고 며느리를 의심하게 되었지만 제발 흥신소에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며느리의 삶을 말해주길 바랬죠. 이후 의뢰를 한 지도 한참이 지났고 집안에 잘하고 있는 며느리 보며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무렵 흥신소에서 며느리에 대한 조사가 끝이 났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흥신소에 찾아가게 되었고 앉은 자리에서 며느리의 충격적인 실체를 듣게 되었죠. 우선 처녀라고 했던 며느리는 이미 결혼을 2번이나 갔다 온 아이였습니다. 거기다 평생 작은 가게를 이어오며 소박하게 살았던 게 아니었죠. 술집 여자 출신이라고 했어요. 저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도 집안 형편 때문에 상고를 간 게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노는 아이라 상고로 진학했다고 했죠.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날라리였다고 했습니다. 흥신소 직원들도 며느리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술집을 가게 되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 뒤에 듣게 된 며느리의 이야기로 대충 돈 때문이란 이유를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술집 접대부를 일을 했던 며느리 같은 술집에서 일하던 남자와 일찍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혼한 남자에게 듣기로는 며느리가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며느리가 술집 일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길 바랬고 며느리도 처음에는 남자의 말을 따랐다고 했죠. 그런데 하루에 팁으로만 100만 원 이상 받던 여자에게 육체적인 노동까지 해가며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벌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며느리는 결국 몸이 힘들다 돈이 되지 않는다며 남자에게 다시 술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다투게 되면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며느리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남편의 경우 우리 준영이를 만나기 5년 전에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술집에서 만난 나이 많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술집에 단골이던 남자는 매번 며느리를 지명하며 같이 술을 마시다 친해지게 되었고, 개인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며느리는 이제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게 질렸는지 돈이 많던 그 남자와 만남을 몇 번 가지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혼도 남자가 먼저 학을 떼었다고 하네요. 이번 역시 돈이었죠. 두 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과 달리 집안에 재산도 좀 있었고 사업으로 돈도 잘 벌고 있으니 남자가 벌어오는 돈을 그대로 다 썼다고 하네요. 남자도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좋은 말로 돌려 소비를 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카드값으로 인해 지치게 되었고 며느리와 다툼을 벌였다고 했어요. 며느리와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남자의 약점으로 잡아 시댁과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해왔고,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멈추고 싶었던 결혼 생활을 끌려가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다 낭비벽이 심한 여자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이유에서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주겠다며 회유를 하여 겨우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흥신소 직원들이 며느리에 대해 찾아왔다고 하자 몇 번이고 대화를 거절했을 정도로 최악의 여자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에게 받은 합의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하게 된 거였고, 자수성가한 것처럼 집을 구해 우리를 속였던 거였죠. 흥신소 직원들은 며느리의 부모님도 자신의 딸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오고 있었는지 잘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 또한 첫 번째 남편과 한 결혼을 모르고 있을 거라 말했죠. 상경을 한 뒤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부모님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 긴 이야기를 흥신소에 앉아 듣게 되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져들어 듣게 되었죠. 흥신소 직원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며느리의 과거가 좀 복잡하다는 흥신소 직원의 첫 말에 복잡해봐야 얼마나 복잡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이런 인생 이야기는 소설로 쓰라고 해도 쉽게 쓰여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과거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감쪽같이 우리 식구 모두의 눈을 속였는지 다른 의미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비현실적인 며느리의 인생 이야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넋을 놓고 있게 되었죠. 그때 흥신소 직업이 더 알아볼 게 있으면 알아보라며 저에게 며느리의 전 남편들의 연락처를 주었어요. 그렇게 충격적인 며느리의 과거를 알게 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은 충격을 받아 집에서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찾아오면 충격받은 모습을 숨길 자신이 없어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했죠.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간 후였습니다. 정신이 들자 더 이상 준영이를 그 여자가 살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제가 듣게 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직접 말해도 되었지만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며느리 전 남편들의 연락처가 있었으니 직접 찾아가 육성으로 이야기를 녹음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두 남자들을 찾아갔고 필사적으로 애원을 한 끝에 며느리와 남자들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녹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준영이와 며느리 그리고 딸들까지 모두들 집으로 불러 모았죠. 준영이에게 창피를 주려고 딸들까지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준영이가 며느리에게 빠져 있어 사실을 듣고도 부정을 할까 싶어 이를 설득하고자 딸들까지 부르게 된 거였죠. 하나 둘씩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다른 설명 없이 휴대폰과 연결된 TV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제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 서로 수근거리던 아이들이 TV에서 나오는 동영상에 눈이 돌아갔죠. 며느리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상이냐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우리 아들, 딸들과는 다른 표정이었죠. 시간이 흘렀지만 TV에서 나오는 남자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곧바로 굳어갔죠. 시간이 지나며 TV 속 남자가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말하자 준영이와 딸들 모두 며느리와 같은 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한 번씩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제게 물어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준영이는 온몸을 부들거리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제가 녹화해온 동영상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을 한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준영이는 영상이 끝나고서도 계속 앞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누구도 말을 못 꺼내고 있을 때 첫째 딸이 먼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거 다 진짜야? 옳게 무슨 말이라도 해봐. 지금까지 우리 속이고 있던 거야? 그래. 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속인 거다. 내가 우연히 듣게 된 말이 있어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 그러다 저 아이 과거를 다 알게 되었고 내가 흥신소에서 알게 된 사실이 그냥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을까봐 직접 이 아이 전 남편을 찾아가서 녹화한 거야. 제 입에서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말이 나오자 딸들은 한 번 더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일제히 며느리를 째려보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하며 잘못을 비로왔습니다. 어머님, 형님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녹화하신 내용 전부 사실 맞아요. 그런데 저도 딴 생각이 있어서 속였던 건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는 반응들처럼 이런 과거 있는 여자를 누가 아내로 받아들이고 며느리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저도 이 집안의 아내, 며느리, 그리고 가족이 되려고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준영 씨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고 가족들과 있으면서 느끼게 되는 행복함도 알게 되었어요. 과거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저를 안 좋게 보이실 수밖에 없겠지만 전 정말 며느리와 아내로 이 집안에서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믿어주세요. 여보, 나 지금 하는 말 진심이야. 나 당신 사랑해. 제발 믿어줘.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구한다고 해도 며느리가 가족을 속인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잘못된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혼을 내고 따져 물어야 할지 다독이며 그래도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준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진심이라고?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나한테 가게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받은 대출 그 돈들을 어디다 썼어? 그리고 당신 경품 받았다고 했던 명품들 있잖아. 그건 어디 웅모에서 받은 건데? 내가 그때는 그냥 당신 한 말 믿고 넘겼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당신 과거를 알고 있다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 대출은 당신이 아는 것처럼 가게에 썼지. 가게? 가게 어디에 썼는데? 빚을 갚았던 가게를 고쳤던 지출에 대한 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어? 그거 확인시켜줘. 그리고 경품 어디서 냈다고? 지금 당장 달라고 하면 내가 무슨 정신이 있어서 바로 주겠어. 당신이 말하는 거 나중에 확인시켜줄게. 이게 무슨 정신이 있고 없고가 들어가는 문제야? 당신 거짓말이구나. 나도 이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냥 당신 돈줄로 생각하고 만난 거지. 내 말 맞지? 이거 왜 이래? 당신까지 날 죽일 년으로 모는 거야? 됐어. 여기 박씨 집안 사람들 다 한 통 속인 거 알았어. 나 먼저 일어날 테니 오늘 일은 나중에 말해. 어머님, 저 나중에 이 사람과 해결 다 되면 제 입장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집요한 물음에 며느리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둘째 딸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챘죠. 희년 봐라? 궁지에 몰렸는데도 잘도 도망가려고 하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를 숙여 먹지. 근데 네가 우리 전부를 숙일 수 있을진 몰라도 우리 전부를 힘으로 상대할 수 있겠어? 갈 땐 가더라도 사람 속인 값은 내고 가야지. 그래, 너 어디서 주랭랑을 치려고 해? 겨우 정신 차려 우리 동생 장난감처럼 네 마음대로 주부니까 좋았어? 너 내 동생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한 힘인지 알아?
너 오늘 우리 집에서 못 걸어 나갈지 알아? 너 죽었어. 이웃 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며느리의 머리털을 뽑고 옷을 찢고 쥐어뜯으면서 우리 가족 전부를 기만한 값을 제대로 받아냈죠. 이후 아들은 그저 혼인 취소 소송 끝에 승소하게 되었고 가게에 쓰겠다는 명목하에 받아갔던 대출금도 다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어 피해 금액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아들과 손주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남았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더 큰 마음의 상처와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제 친구 영자 덕분이었죠. 아들 일을 해결하며 저는 영자에게 찾아가 지난날 제 잘못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영자는 제가 한 말이 많이 서운하고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제 사과를 받아주었죠.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말에 영자는 저만큼이나 다행이라며 기뻐해 주었어요. 그런 영자에게 보답과 동시에 복지값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들과 제 목숨을 구해준 값을 서운치 않게 봉투에 넣어주었죠. 거절하는 영자에게 오히려 제가 더 무당처럼 복제값 주지 않으면 제 소원 붙는다고 말을 했고 영자는 제 마음을 알겠다는 듯이 그 봉투를 받아주었죠. 지금까지도 영자와는 가장 친한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준영이는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가 컸는지 더 이상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 채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손주 인호와 들어와 저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덕분에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네요. 아들이 결혼을 포기 안 했으면 싶으면서도 내심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봐 저도 겁이 나서 연애나 결혼을 하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강연하지 않으려고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별탈 없이만 우리 가족 모두 살았으면 좋겠네요. 별탈 없이 사는 게 최고인 듯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별탈 없이 조용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